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도 당국의 고민인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람이 하루 평균 6.4명이나 됩니다. 정부가 위반자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금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3일 이후 계속해서 지금 두 자릿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방역당국에서는 해외 유입 얘기, 그다음에 지역 내 그 무증상 감염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걸 분명히 언급하면서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단어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국에서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아주 중요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점에서 뭐 경고 차원에서 한 얘기가 갈까요? 실질적으로 폭발적인 뭐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폭발적인 감염 사태는 대체적으로 이제 대구 지역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생기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좀 비교적 우리가 긴장을 했던 게 구로 콜센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구로 콜센터는 우리가 뭐 잘 방어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이제 그것은 완전히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구로 콜센터 같은 것들이 산발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해도 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기는 뭐 거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둔화 추세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만 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미 많은 확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도 환자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둔화된 추세, 그러니까 뭐 30명, 40명대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것만 하더라도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뭐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조를 흩뜨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 폭발적인 감염 이런 용어를 쓴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두고 국민들께 경각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우리나라도 완전히 종식 단계에 들 수 있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보건총회, 그러니까 화상으로 5월에 열릴 예정인데 WHO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진단 키트나 이런 방역 물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을 콕 집어서 이렇게 기조 발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7 정도의 위상을 가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한 그런 형태로 방역에 사실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둔화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다음에 또 국민 정서가 허락하는 한에는 우리보다 못한 국가를 도와주는 거. 이거 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런데 뭐 부합해서 이런 데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굉장히 인프라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 도움의 손길을 준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7의 위상을 갖는 데 있어서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책임 이런 것을 나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는 의미에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뭐 지금 사망자가 200명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여러 지역이 있죠. 대구도 한동안 뭐 너무 폭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워낙 또 인구도 많고 광범위합니다만은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어요. 뭐 신규 확진자 중에 절반 가량이 벌써 이제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건당국에 요양병원 등의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요양병원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표본 진단 검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뭐 경기, 서울, 인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도권에서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은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많은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유입 요인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환자가 쌓이고 있다, 확진자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확진자가 계속 쌓인다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 감염의 전파에 대한 압력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계속 있고 그것을 통해서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감염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 무엇보다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요양원, 요양병원 그러면서 해결을 한 것 같았는데 또 생기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는 확진자도 계속 쌓이면서 위험 요인도 커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전파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검사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이렇게 케이스를 좀 한번 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전파가 일어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적 조치이기 때문에 미리 했으면 좋은데 이제 뭐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해보는 것은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표본 진단 검사도 좀 실시를 하고 지금 병원 내 집단 감염이 계속 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 또 그 후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잠복기가 또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잠복 기간 동안 또 확진자가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서울 아산병원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서울 아산병원은 9세 아이의 확진자가 확인이 되자마자 굉장히 신속한 조치를 했거든요. 예. 물론 그 다음 날에 한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심각한 확진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을 네.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비교적 신속한 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부에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났었고 확산이 확인되자 좀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산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환자가 발생하면서 병원을 어떤 시점에 열기로 했는데 계속 못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확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 같이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양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 콜센터와 같이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은 향후에도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타나는 양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지 초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불은 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확진 후 완치 후에 재확진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50여 건이 된다고 그래요. 재확진되는 수 있는 가능성 한 서너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뭐 진단 검사에 오류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러니까 재확진, 그러니까 재감염을 이야기하기 전에 재확진 가능성은 왜 재확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진단 키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자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퇴원할 때의 검사 요인 이렇게 둘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퇴원할 때는 24시간을 두고 두 번을 검사를 합니다. 이때 검사를 할 때는 초기 확진 검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키트를 써요.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이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키트는 초기에는 오히려 환자가 약간의 증상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좀 더 검출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가 되거나 하면서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되면 이 키트는 오히려 잡아낼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자가 퇴원할 때는 음성이 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 이하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다른 키트를 하나 더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항체를 검출해내는 키트. 그러니까 완전히 낫게 되면은 항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항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완치가 되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PCR 검사 키트도 음성이 나왔으니까 이게 두 개를 콤보로 쓰게 되면은 충분히 환자가 바이러스도 음성이고 또 항체도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이걸 역가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역가로 생겼으니까 충분히 방어력도 생겼다라고 해서 퇴원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항체 키트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재발현 양상이 자꾸 생기니까 이 키트를 하나 더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할 때의 검사 방식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 그게 추가가 안 돼서 이제 생기는 문제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 요인은 환자가 퇴원을 할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면역성이나 이게 괜찮았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스트레스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저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면역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진단 키트로는 기준치 이하로는 검출을 못하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 환자의 상태가 좀 뭔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아주 미량으로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재활성화 쪽에 훨씬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총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33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13명, 경기에서 10명, 서울에서 4명, 그리고 강원에서 2명이 추가 확진 받았습니다. 부산, 충남, 경남, 경북에서도 1명씩 추가됐고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는 14명이 추가 확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47명이 나왔고 오늘도 또 이렇게 4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47명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본에서는 주말 사이에 그 진단검사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평일이 됐고 이제 진단검사 수가 늘어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47명이라는 50명 아래, 그러니까 정부가 말했던 목표치 아래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 진단 결과, 이 확진자 결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나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번에 47명이 나왔을 때 검역 과정에서 7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유입 요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검역 과정과 그냥 확진자만 놓고 보면은 순수 국내에서 확진이 된 분은 40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47명의 검역 과정에서 14명이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얘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둔화 추세를 확실히 보이면서 안정화 기조로 가고 있다. 또는 둔화 추세가 그대로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거든요. 해외 유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제로로 갈 수는 없어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둔화 추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확인된 확진자가 30명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30명이 다 감염 경로가 불투명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나왔어요. 그러는데도 감염 경로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이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관리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험이 쌓여서 47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추적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외 유입 14명입니다. 글쎄요. 국내에 들어와서 뭐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뭐 또 자가격리 이탈한 사람도 있고요. 뭐 해외 입국
검역 과정에서 자가격리도 하지 않겠다고 추방된 사람도 있고요. 5일부터 이 처벌 조항이 강화됐는데 한 6명 정도가 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루에만 그렇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자가격리 위반자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처벌을 지금 처벌 수준도 낮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으면은 일탈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약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고만 하지 말고 실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제적인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동의 하에 부착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팔찌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팔찌가 전자발찌하고 비슷하니까 어감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홍콩에서는 스마트 팔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뭔가 이게 범죄와 관계가 없이 뭔가 좀 팔찌를 하시는 분도 좀 편하고 예. 또 보는 분들도 좀 편하고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하고 거부감도 없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는데 휴대전화를 놔두고 이렇게 이탈하는, 그러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차단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둔화된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이 끝에 있는 이 자락의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려움에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국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끝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격리 시설에 입소하는 걸 거부한 외국인도 추방하는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국하기 전에 그 출국할 때 그 나라에서는 격리시설에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국을 하고 나서 격리시설 앞에 다 와서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액이 이제 2주 정도 머물면 14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첫 추방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당연한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국 언론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사실만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에서 저쪽 외교 당국의 내용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는 자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되면은 충분히 양국 관계가 문제 없이 충분히 양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만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방역 당국이 흡연자도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추가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관련해서 얘기도 좀 나눴는데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가지 증거나 연구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접 흡연이나 또 다른 우리 전자담배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떤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흡연을 오래 하게 되면은 폐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한 달 정도 흡연을 했다. 이러면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흡연을 한 5년 이상 했다. 이렇게 되면은 폐가 이미 상당한 손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혈관도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폐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폐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2차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흡연을
장기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증으로 빠지면서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문들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WHO나 미 CDC의 결과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간 흡연을 하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이 기회에 담배를 끊는 것도 뭐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권고를 간접 드립니다. 흡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접 흡연보다도 장기간 만약 간접 흡연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폐 손상이나 이런 피해를 또 볼 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간접 흡연은 원래 직접 흡연보다도 더 나쁩니다. 예. 직접 흡연보다도 담배가 한 번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은 피우는 분이 일단 한번 걸러줬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해요. 그런데 부류연이라 그래서 담배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는 상당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간 간접 흡연에 노출된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가족 중에 뭐 예. 그러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일시적인 어떤 간접 흡연, 그러니까 뭐 길거리 정도에서의 간접 흡연 이런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장기간 간접 흡연을 내 노출되신 분들은 흡연자에 못지않은 그런 위험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흡연자의 경우는 얼굴과 호흡기에 통해 손이 자주 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전문가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어제 하루 종일 구충제 얘기가 조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버맥틱. 뭐 저희들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구충제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입니다. 동물용입니까? 그런데 이제 WHO가 동물용 구충제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거다. 이거 심지어는 뭐 국가가 비축할 정도로 뛰어난 물질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개에 사용되는 그런 구충제인데요. 이게 이제 호주 연구진이 예. 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바이러스를 주고 거기에 써봤더니만은 뭐 바이러스를 죽이더라 이런 정도의 간단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저도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들한테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렘디시비르나 또는 뭐 칼레트라 같이 원래는 다른 용도로 개발된 약을 코로나19에 써봤더니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냥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 구충제니까 개의 어떤 구충제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코로나19에도 뭐 약효가 있나 하는 걸 한번 써본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약이 개발되려고 하면은 100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정도 연구는 한 5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한테 썼을 때 그 용량으로 쓰면 안전한지 심지어는 그 용량으로 썼을 때도 이 실험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죽이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실험실 수준의 매우 초보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가지고 이 이버맥틴이 코로나19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상당히 뭐 많이 나간 거다. 한 10걸음 정도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딱 정말 거기에 뭐 겨냥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있어서의 또 부작용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70%는 소독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바이러스 주면 바이러스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알코올을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바이러스에?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연구팀의 연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스크 위에 일주일 동안 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번 착용한 마스크는 겉면을 만진 손으로 안을 절대 만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7일 동안 생존한다. 이건 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많이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걸러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다 이제 실험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환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 환자인데 제가 환자로서 바이러스를 내 마스크로 내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험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마스크에 묻힌다든가 묻힐 때도 사람이 얼마만큼 내놓는 바이러스를 묻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실험 조건에서 그걸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는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때 이 살아남은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로 살아남는 건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할 때 100의 바이러스를 줬을 때 사람 낳는 바이러스가 1이라고 해도 살아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은 과연 감염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얘기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회용은 일회용에 한해서 쓰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 대란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예, 최악의 상황과 어떤 이익 사이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용은 일회만 쓰면 좋습니다. 일회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귀의 고리 쪽에를 네. 만지셔야 됩니다. 마스크, 그러니까 내 코와 입을 덮는 부위를 손으로 언제든지 만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호흡을 하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거기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 다음에 눈, 코, 입으로 만지게 되면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고리 부분을 만지셔야 되고 예. 바이러스를 착용하거나 벗거나 외출을 들어 하시게 될 경우는 반드시 그래서 손으로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중요한 점만 이해하시면은 예.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맞을 수는 있지만은 뭐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결국 손이네요. 깨끗이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호랑이 관련 얘기 미국에서 동물원에서 감염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 우한에서 또 고양이가 감염됐고요. 그전 홍콩에서도 반려견 얘기도 나고 물론 이제 동물을 통해서 사람 간의 감염 이야기는 뭐 증거도 없고 뭐 입증이 아직 되고 있는 않은 상황인데 자꾸 동물 감염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떤 점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혹시 그것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의 감염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한 곳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대규모로 상당한 수준의 변이가 있기 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확산된 예가 지금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간 숙주 같은 데서 이제 사람으로 오는 이런 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변이를 겪어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와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반려묘나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칙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는 뭐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누적 확진자 어제 추가 확진자가 47명이었습니다. 고무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에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20%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친 시민들께 좀 그래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좀 필요성을 한 번만 더 좀 강조를 해주시죠. 몇 가지 좀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야외로 나가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실 권해드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은 야외라고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야외를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반드시 많이 모이는 야외는 좀 자제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클럽 같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밀폐된 공간이고 계속 음악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비말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좀 강력히 클럽 같은 것은 좀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해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끝자락에 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둔화된 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모두 협조해야만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종식은 상당히 어렵지만 거의 종식에 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